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말도 아니었고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게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두루 겪어보고 나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나도 굳게 믿었었던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남편이 나를 배신하는 기분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기에 그 배신은 몇 배나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한 점의 후회도 남지 않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요. 얼마 전 저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요지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또 사람에게 기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글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 글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너무 믿었었고 또 의지를 하며 살아왔었죠.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제가 지난 실수를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릴 수는 있겠네요. 부디 저와 같은 괴로운 일들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금슬이 좋으셨어요. 외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 집에서 엄마를 반대하시는 바람에 그리 순탄한 연애를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가 쪽에서 반대를 하신 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셨고요. 두 분은 결국 반대하는 결혼을 하시고 결혼 초반에는 어려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가 쪽에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셨다고 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고 엄마도 저와 남동생을 낳고 잘 사는 모습에 결국 친가에서도 두 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으니 당연히 두 분이 얼마나 애틋하셨겠어요. 저와 제 남동생은 커가면서 부모님이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만 보고 자랐고요. 그래서 다른 집의 부모님들도 당연히 이런 모습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몰랐던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자라면서 점점 다른 집들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평생이라는 긴 시간을 부부로 지내야 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의 꿈은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다른 종류의 목표들도 많았지만 적어도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에서만큼은 이게 가장 큰 소원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생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저의 남자친구는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와, 저 사연 봤어?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건데
남자가 외도하는 바람에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거래. 심지어 여자 뱃속에 쌍둥이도 있다고 하던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사람도 아니지. 나는 조강지 쳐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들은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해.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온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수단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저희는 사연자가 사연을 보내고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던 단골 소재가 바로 불륜과 이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면서 열변을 토하고는 했었죠. 와, 방금 저 남편이 하는 말 들었어? 와이프가 임신하면서 살도 급격하게 찌고 너무 외모 관리 안 해서 정이 떨어졌대. 미친 거지. 자기 자식 낳아주겠다고 임신해서 고생하는 와이프한테 고맙다고 옆에서 수발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뭐? 살이 쪄서 정이 떨어져? 아유. 애만 없었어도 당장에 이혼하는 게 낫겠는데 하필이면 쌍둥이가 생겨서 어떡하냐? 쌍둥이가 문제야? 저런 싹수가 노란 놈은 당장 헤어져야지. 뱃속에 있는 자식들도 아마 그걸 바랄걸?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이야.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는 건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는 제가 장난으로 선비라고 부를 정도로 침착하고 잔잔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 늘 분란 일으키지 말고 매사에 좋은 게 좋다식이어서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의 가정사와 깊게 얽힌 사연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본인이 어릴 때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받아주셨다고? 받아주셨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신 거지. 예전에는 많이들 그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바람 피우는 남편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혼한다는 게 큰 흠이라고 생각할 때라서 특히나 자식까지 있으면 그냥 한 번만 봐주고 참고 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대. 남자친구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분이 풀리지가 않는다고 씩씩대며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바람은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부모가 이혼을 해도 혹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던데 남자친구를 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을 상기하기만 해도 이렇게까지 화를 참지 못하는 걸 보면 가슴 한구석에 깊이 상처로 남은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본인 입으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그런 충동을 참고 사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의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나는 차라리 기존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랑 헤어질 것 같아. 진짜? 바로 헤어진다고? 그게 서로한테 나은 거 아니야? 난 양다리 걸치면서 바람 피우는 치졸한 짓은 절대로 안 해. 물론 여자친구 입장에서야 이거나 그거나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눈빛과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던지 저는 남자친구가 했던 말을 다 믿지는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100%의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같이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친구는 본인의 생각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연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만 아니라면 결혼해서 이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할 정도라면 성격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한 것일 테고, 경제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믿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정도로 느껴졌죠. 다만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대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일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신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람 일이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처럼 적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 신의를 지킬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귄 지 딱 3년이 되는 해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시점부터 저에게 변함없이 잘해주고 무슨 일이 있든 저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은 되도록이면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어요. 주변에서, 특히 직장에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지를요. 특히나 집에서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상대방이 온종일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힘든 일이겠죠.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남자친구는 본인의 장점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본인의 자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줬거든요. 결혼식장이 전부 다 하나가 괜찮으면 하나가 별로고 그러네. 자기는 지금까지 둘러본 곳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어제 우리 처음 갔던 웨딩홀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거기도 괜찮아. 나는 다 마음에 드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골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딱 여기다 싶었던 곳 없었어? 솔직히 나는 결혼식장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 내가 뭐 식장에 특별히 원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들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싸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알았어. 그럼 신혼여행지는 어디가 좋은 것 같아?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자. 저번에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이탈리아 전에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너무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탈리아 좋아. 복잡하긴 했는데 그건 나도 혼자 여행 다녀왔을 때라서. 자기랑 신혼여행으로 가면 또 느낌이 색다르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결혼식은 다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었죠. 오죽했으면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친구들이 혹시 남자친구를 협박이라도 한 거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끔씩은 남자친구가 의견을 좀 내줬으면 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 양보를 조금 더 안 해서 매일같이 싸운다는 다른 커플들의 사연을 볼 때면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죠. 나는 이렇게 배부른 고민이나 하고 있다니 참 운도 좋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위해주는 것만큼 앞으로는 저도 그에 못지않게 잘해야겠다고도 생각했고요. 시작이 이렇게 순조로웠으니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앞으로 계속 순조로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혼할 때 지금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 힘든 일도 금방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평온하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이 사람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늘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시댁 문제였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아기 가질 생각을 안 하니? 저희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뭘. 신혼 좀 더 즐기다가 천천히 가지려고요. 아유, 얘는 참 결혼도 한 애가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 결혼을 했으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빨리 애부터 낳고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가, 너도 마찬가지다. 지훈이가 저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면 너라도 정신 차리고 설득을 해야지. 주위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결혼을 하고 나면 양가에서 또 다른 압박이 들어오기 마련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기 문제가 있었죠. 저희 시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친정에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시어머니는 특히나 손주 보기를 엄청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 이사도 해야 하고 이 사람 직장 옮기는 일도 아직 결정 안 나서요. 천천히 좀 가져볼까 해요. 이사하는 거랑 직장 옮기는 게 아기랑 무슨 상관이야? 옛날에는 전쟁통에서도 다 아기 낳고 키우고만 잘만 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널 위해서도 하는 소리야. 부부 사이에 언제까지 정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신혼이라서 서로 얼굴만 봐도 좋을 때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자식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이 생기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은 전혀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자식이 있다고 부부 사이에 없던 유대감이 생길 것 같으면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던 시아버지는 왜 바람을 피우셨겠어요? 바람을 피울 사람은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피우는 법이고 그건 상대방 마음이 떠난 걸 낳은 자식으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겠죠.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아기를 낳으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뿐이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 문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네? 내가 속이 타서 그런다. 속이 타서. 너희가 손주 하나만 낳고 나면 내가 이런 걱정을 하겠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만 하셨고 어지간한 건 다 저희 알아서 하라는 주의셨거든요. 다만 그런 만큼 이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초반에야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어머니의 독촉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더 시댁에 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얼굴만 보면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걸 중간에 남편이 커트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시는 걸 어쩌겠냐며 저더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거기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남편과 저의 생활 패턴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여보, TV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 너무 시끄러워. 아, 거기까지 들렸어? 미안, 지금 줄여줄게. 너무 늦게까지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자.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잠이 안 와서 그래. 이것만 보고 곧 들어갈 거야.
남편은 원래 야행성 인간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저는 11시만 되면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요. 남편이 올빼미족이라는 것은 연애할 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전혀 짐작을 못했었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단순히 야행성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평일에는 일을 나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 2시에는 억지로라도 잠을 자고는 했지만 주말에는 어김없이 늦게 자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금요일 밤부터 늦게 자기 시작하니 주말에는 아침 일찍 뭘 하러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요. 지인의 결혼식 참석이라든지 정말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은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게 주말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생활 리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같을 수가 없고 남편은 평생을 야행성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주말만이라도 저렇게 살고 싶은 게 당연하겠다 싶었거든요. 같이 아침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건 답답했지만 굳이 이해하자면 하지 못할 것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같이 살면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들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내는 TV 소리라든가 핸드폰 소리, 몸집이 커서 이동할 때 내는 발소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집안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보, 청소기 좀 돌리라니까. 아직 안 돌렸어? 아니, 당신 들어오기 직전에 돌렸는데? 돌렸는데 왜 거실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야? 모래도 그대로 밟히는데? 그래? 다시 돌릴게. 그리고 생수병 입 대고 먹지 말라니까 또 입 대고 먹었지? 그거 내가 다 마실 거야. 당신은 샘물 뜯어서 마셔. 청소기 돌리면서 쓰레기통 쓰러뜨렸으면 다시 세워놔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뒀어? 다시 세운다는 게 깜빡했다. 남편은 분명히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친구들 남편에 비해서는요. 했다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시키는 것도 어지간하면 군말 없이 하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애초에 다시 시킬 일이 없이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제가 시키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집안일을 먼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였어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 이 많은 일거리들이 왜 같이 사는 남편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건지도요. 남편에게 시키다 못해 답답해서 제가 먼저 치우고 할 때면 이런 생각에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살았으면 이런 걸로 짜증낼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짧은 후회들이었죠.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게. 여보, 뭐 먹고 싶어? 서방님한테 말만 해. 당신 저번에도 파스타 만들어준다고 하다가 팬 다 태워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참나, 내가 아직도 그때 그 요리 하수를 보여? 저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야. 생각난 김에 다시 파스타 도전해볼까? 나는 왜 이번에도 일은 일대로 버리고 결국 배고파서 배달은 배달대로 시키게 될 것 같지?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하네. 당신 거기 딱 가만히 있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기막힌 요리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 미슐랭 3스타 나간다. 분명 결혼 생활은 인내와 고뇌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그 힘든 순간들을 상쇄시켜줄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었죠.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저를 웃겨줄 저만의 개그맨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비유하자면 주인의 관심이 필요한 새끼 강아지와 비슷했어요. 눈앞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아직 미숙한 점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항상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뭘 해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저도 콩깍지가 쉬인 건 분명했고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바로 결혼 생활에서 오는 필연적인 불평과 사소한 갈등 정도는
모른 척 덮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딱 지금만 같다면 앞으로도 이 생활은 영원히 가능할 것만 같았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앞에는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재 수립 쪽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규제로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해오는 비용은 훨씬 뛰어오르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여보, 나 한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올게. 일주일씩이나? 저쪽에서 자꾸 납품이 지연되는데 제초 근래도 말만 자꾸 바꿔대네. 아무래도 내가 현지 공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요즘 계속 잠도 못 자는데 피곤해서 어떡해? 피곤한 게 대수야. 괜찮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를 다 돌아다니느라 벌써 몇 달째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남편이었습니다. 90kg가 넘을 정도로 덩치가 좋던 양반이 그 사이에 벌써 13kg가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한 건 덤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죠.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원일 뿐인 저로서는 남편의 사업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뭐라도 돕겠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저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면서 힘없이 웃기만 했고요. 퀭해져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안쓰러웠고요. 문제는 남편이 노력한다고 해서 무너져가는 사업을 되돌릴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어디선가 자꾸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새벽에도 몇 번씩 일어나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실감할 수 있었죠. 위태로운 나날들을 견디고 있던 어느 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오열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보, 그래도 공장은 아직 돌아가니까 딱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저도 몰랐는데 시댁에서도 이미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고비를 넘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결국 저는 깊고 깊은 고민 끝에 저희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그 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김서방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내 보기엔 김서방은 사업 수완은 없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유지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요행을 기대하기는 힘들 게다. 그래도 그 사람이 워낙에 좋아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오던 일이었고요. 이제 와서 이 일을 그만두면 뭐라고 살겠어요? 왜 할 게 없어? 이 기회에 지금이라도 사업 이만 접고 남들처럼 회사 다니라고 해. 아버지는 처음에는 저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한다고 처음 데려갔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사업할 관상이 아니라고요. 물론 정말로 관상을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그냥 사업가적인 기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신 거겠죠. 결혼한 뒤로 남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아버지는 본인의 의견에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업에 큰 문제가 없었으니
넌지시 회사를 다니는 건 어떻냐고 권유하시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하지만 결국 딸의 애원을 끝내 외면하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에게 무려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한달음에 아버지께 달려가서 감사하다는 큰 절을 드렸고요. 그때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죠. 아무튼 그 돈으로 남편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지. 처음에는 아버지도 사업 접으라고 하셨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믿고 맡겨주셔서 회사도 살아날 수 있었지. 한동안 남편과는 그때 이야기를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했습니다. 액땜을 단단히 한 탓인지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사업이 잘 풀리고 있었거든요. 신규 거래처도 벌써 몇 군데나 뚫을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뚫지 못했던 곳과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살아나면서 남편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밤에 잠도 푹 잤고 더는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전전긍긍하면서 일어나는 일도 없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인 줄로만 알았던 고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뭐해? 앉아? 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친구놈인데 와이프랑 싸웠다고 속상해서 술 한잔 했나 봐. 아니 그래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 내 말이 괜히 전화해서 우리 여보만 깨웠네. 다시 자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은 평소와 같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안정된 이후로는 새벽에 전화 받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서재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죠. 자다가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어서 찾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얼른 통화를 마무리했고요. 저는 처음에는 남편의 변명을 믿었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핸드폰을 끼고 사는 듯한 모습과 제가 남편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예민하게 구는 모습들이 수상하더라고요. 자꾸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촉이 돌았죠. 그렇게 남편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 저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마침 그 전날 남편의 행적이 몹시도 의심스러웠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외출 목적을 열심히 둘러댔지만 저는 자꾸만 커져가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 시간을 돌려보니 거의 똑같은 여자를 반복해서 차에 태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 그 여자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돌아오고 있었고요. 자기,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오늘 갑자기 찾는다고 처가에 갔어. 안 그래도 자기랑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눈치껏 빠져주는지. 진짜? 잘됐다. 나 안 그래도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었어. 뭔데?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면 내가 다 사줘야지. 말만 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상간녀가 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 된 여자였죠. 남편의 회사에 갈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붙이던 그 여자가 실은 남편의 상간녀였다니.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화본을 수십 수백 번을 돌려보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 악몽 같은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슬프게도 이건 꿈이 아니었죠. 그래,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속은 후련하다.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놈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 후련해? 나 그 애 사랑해.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랑? 너 지금 사랑이라고 했니? 순간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망치로 때려 맞은 듯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초 후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입력되자마자 저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양심이 있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나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야? 네 입으로 조강지쳐 버리는 인간들은 죄다 짐승이라면서. 너 짐승이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우리 집 덕분에 당장이라도 문 닫았을 사업까지 다 살려놨더니 살아나자마자 한다는 짓이 여자 지르니? 그래, 생각해보니 넌 사람 새끼도 아니네.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지. 긴 말 해봐야 지금 당신이랑 이성적인 대화는 안 될 것 같네. 나 좀 나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진정 좀 하고 다시 이야기해. 그 인간은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만 같은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도망치듯이 집을 벗어났습니다. 겨우 핸드폰에 지갑만 간신히 챙긴 채로요. 아마 또 그 여자 집으로 갔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닿고 나니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저는 그대로 쓰러지다시피 해서 이틀을 꼬박 출근을 하지 못하고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제 폰에 날아온 것은 계좌이체 문자였어요. 그리고 메시지 한 통도 함께요. 그깟 돈 좀 빌려줬다고 앞에서 유세 떨 생각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이혼하고 걔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도 나랑 더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을 거 아니야. 빌렸던 10억은 보냈으니까 문제없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저는 거의 앞이 핑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그 미친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혼은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뭔데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을 하라 말아야? 알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겨우 4년 살았어. 소송으로 가봐야 위자료 얼마 나오지도 않아. 재산 분할도 반반일 거고 협의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5천만 원 줄게. 너 그동안 돈 계산하고 있었니? 지금 위자료로 겨우 5천 받고 떨어지라 이거야? 알았어. 그럼 내 차도 당신이 가져. 그만하면 됐지? 솔직히 여기서 더 욕심 부리는 건 오버 아니냐? 우리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부부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는 우리 사이에 애도 없지 않느냐는 말 따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에게 저런 식의 말을 내뱉진 않았을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산채로 온 가슴이 다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대답할 기운도 없이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그대로 한참을 오열하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혼자 있다가는 또 어떻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 아버지. 어머, 너 왜 울어? 무슨 일이냐? 김서방이랑 싸웠어? 부모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본가에 나타난 저를 보고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으시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아들처럼 아끼셨던 아버지는 충격이 더욱 크신 듯 했고요. 아버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계속 울고 있다 정신을 놓듯이 지쳐 잠이 들었고요. 일어나 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뜬 이후였습니다. 엄마가 밤새 제 곁을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아버지는요? 잠깐 나가셨어.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푹 쉬어. 회사에는 아파서 당분간 좀 쉰다고 하고. 엄마는 딸이 너무 안쓰러운지 제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쩌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결혼을 시켰는지 본인이 다 한스럽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요. 몇 시간 뒤 외출을 하셨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던 핸드폰을 켜보니 그 인간에게서 미친 듯이 밀린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장인어른한테 시켰어? 나한테 돈 더 뜯어내라고? 욕심 정도껏 부리랬지? 어떻게 10억이나 달라고 해? 양심 있어? 전화 좀 받으라고! 아버지가 찾아간 건 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아버지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미친 사람처럼 흥분해서 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읽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다시 멀리 치워버리시더라고요. 앞으로 그 자식한테서 오는 연락은 받을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장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 인간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이야 당연히 할 거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아버지는 회사로 출근한 그 인간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로 10억을 더 줘야지 거래처를 유지해 주겠다고요. 남편 놈은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예전에 도와주신 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계산이 아니죠. 전에 도와주신 10억은 와이프 통해서 이미 다 갚았습니다. 거기다 위자료로 5천에 차까지 넘겨준다고 했고요. 그 정도면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건 자네 이야기지. 사업 감각 떨어지고 아둔한 건 진작에 알았지만 양심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눈치까지 그렇게 없을 줄은 더 몰랐군.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그 인간은 슬그머니 불안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눈치라뇨? 자네가 받은 게 고작 10억이 다인 것 같나? 그 뒤로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게 무슨...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10억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또다시 사업이 힘들어질까 걱정한 아버지가 당신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편 회사의 거래처를 연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심지어 여태껏 다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셨던 아버지가 사이를 위해서 아쉬운 부탁까지 하시면서요.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놈의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심지어 전에 없던 계약까지 따내며 잘 나가기 시작했던 것은 전부 다 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인간은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만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고요. 위자료로 10억. 아니면 연락 돌려서 거래처 당장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게. 장인어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0억을 달라고... 그리고 당장에 10억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조강지 쳐버리고 첩질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남편 놈은 졸지에 간신히 일궈낸 사업이 다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새로 트게 된 거래처와의 물량에 집중하느라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래처와는 거래를 거의 끊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파괴된 무덤이나 다름없었죠. 한순간에 거래처가 다 끊기게 생긴 남편 놈은 결국 얼마 후 10억을 저에게 더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인간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악연도 거기서 끝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인간과 다시는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뒤로 본가 근처로 이사를 하고 모든 소식을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제 정신 건강만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 쓰며 살았고요. 그렇게 몇 년 후 제 마음이 완전히 괜찮아졌을 무렵 마침내 저는 그 인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업계를 통해 아름아름 우리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유가 남편의 바람이었다는 사실도요. 굳이 아버지가 연락을 돌리지 않아도 그 인간이 저지른 만행들은 모두 드러났고 그 뒤로 기존의 거래처들에게서 하나둘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간도 결국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아마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10억을 토해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위기였을 뿐이었죠. 일단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벌어들인 시간으로 다른 거래처들을 찾을 계획이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인간에게 그 정도의 사업적 수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 놈의 회사는 몇 년이 지나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그 어린 여직원과도 짧게 같이 살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떨어지게 무섭게요. 생각해보면 그런 걸 애초부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띠동갑이 훨씬 넘게 차이나는 여자가 유부남인 직장 상사를 사랑하는 건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에 하나 두 사람이 천년의 사랑이었다고 해도 거기까지가 고작이었을 뿐이었겠죠. 아주 가끔 저의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다 끊길 때가 있습니다. 전 남편의 번호는 진작에 차단했는데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앞자리 숫자는 달라도 뒷자리 숫자 4개가 그대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번호까지 곧 차단을 했죠. 한때 제가 영혼까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추악한 기억만을 남긴 채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조차 않은 기억이 되어버린 채로요. 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만 같은 씁쓸함이 들 때도 있지만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려고요. 그 인간의 기억에 발목 잡힌 채로 살기에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너무 찬란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합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그런 상대방을 다시 찾게 된다 해도 앞으로 100% 누군가를 믿거나 의지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제 자신뿐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